저도 운전을 하니까 뭐 이제 연료 넣으러 이제 주유소 가는데 최근에 한번 갔거든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많이 맞아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한 2달 전쯤에 1,400원대 봤었는데 요즘은 뭐 1,600원 다 넘는 곳이 많더라고요. 서울은 뭐 비싼 데는 2,000원까지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네. 뭐 사실 기름값,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좀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좀 더디게 내리는 게 흠이에요. 좀 반영이 체감이 있죠. 그렇게 되죠. 예. 네. 자,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는 날에는 앞으로 좀 기름값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유가가 오르게 되면 가계 부담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가계 부담을 또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3년 5개월 만에. 네.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 보면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그 2년 전에 배럴당 국제유가가 한 25달러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기준으로 보면 두바이유가 7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70달러 중반선까지 찍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3년 고 상간에 한 3배 정도 기름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분이 바로 이 휘발유가 기름값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만약에 3년 동안 기름값이 3배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이 3배 올라간다. 이러면 뭐 아찔해서 기름 못 넣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네. 일단 기름은 선물이나 현물 시장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정유회사가 배에 싣고 한 2달여에 걸쳐 정유시설이 있는 국내나 해외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제를 해서 이제 직매로 주유소에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요 2달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그 확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 기름값은 그대로야. 근데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도 그 가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진 않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은 상당 부분이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체감하기에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 휘발유 값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 휘발유 가격에 반영이 좀 더디게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거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유회사들이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분명히 그래요. 오를 땐 빨리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더디다. 그렇죠. 너네들 뭐 속이는 거 아니니? 정유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정부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때때로 조사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정유사들은 맨날 억울하다고 하고. 그렇죠. 정유사 입장에선 그래요. 그 소비자 가격이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세금이 한 900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한 3년 5개월 만에 1,600원이 넘어섰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뭐 이건 이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정유회사에서 저희가 기름이 남아 도니까 영원에 가져가세요. 소비자 가격,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한 푼도 받지 않을게요 해도 9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부담분이 0원이라도 900원이라는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 물리적으로 900원 이하로 기름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리터당 붙어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지 뭐 교육세, 기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을 하면 이 900원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네. 기름값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세금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이 주는 거고 말 그대로 소비자들은 그 세금 때문에 비싼 가격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되풀이되는 논란이에요. 네. 특히 그 과거에 MB 정부 시절에 강만수 장관이 있을 때 고유가의 고환율 때문에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 구조를 한번 들여다봤었고 사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인데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내려갈 때 빠르게 그 세금을 더 받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의 세수 안정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유가가 오를 때는 사실 기름값이 올라서 어느 정도 통행량을 좀 조절함으로써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 소비 때문에 이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하니 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비싸다 하니까 과거에 이제 그 만들어졌던 게 알뜰 주유소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이제 고속도로 다니면은 꽤 많이 있죠? 보이죠. 네. 실제 지금 상황에서 알뜰 주유소에서 이제 충전하는 기름이 많이 저렴한가요? 많이는 아니라도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의 매일 운행을 하는 편인데 네. 알뜰 주유소가 있고 일반 주유소가 있으면 그래도 한 1, 20원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곳에 따라서 다르고 소위 잘 아시겠지만 앱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뭐 카페 이런 데 가보시면 알뜰 주유소 중에 기름값 싼 명소 이런 곳들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곳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시중가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셀프 주유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직업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셀프 주유소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많이 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예. 저희 동네에도 셀프 주유소가 있는데요. 여러 주유소 중에 가장 늦게 1,400원을 돌파한 곳이 셀프 주유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인건비가 거기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시면 또 한 가지 그 이점이 뭐냐면 이 고수들은 기름을 넣으실 때 주유구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호수에 남아있는 걸 한 방울 이렇게 그 기울여 보시면 네. 요구르트 한 병 정도 기름이 더 들어간다고 아, 해요. 그래요? 그런 팁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주유 호스를 마지막에 다 넣으면 한번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 남아있는 호스 네. 안에 남아있는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휘발유가 더 많으시거든요. 들어갈 거라는 네. 막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옷에 있더라고요. 묻을까 봐. 그렇죠. 예. 여자분들은 그래서 여성 전 신경 안 운전자들은 씁니다. 잘 모르시는데 네. 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법만 알려주는 고수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야. 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네. 아낌없이. 예. 네. 자, 뭐 매일 달라지는 것이 이제 기름값이긴 한데, 기름값을 잡을 수 있을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정부 혹은 뭐 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그 희망 섞인 질문에 기대감을 저버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기름값은 국내 경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껴 쓰시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에 하나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류세 제도인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기름값이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올라간다.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줍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류세를 올려서 통행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이런 탄력적인 제도도 정부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산업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게 국제유가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항공이라든지 해운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런 유류 상승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료비와 직관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일단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항공업계예요. 네. 항공의 경우에는 그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한 20% 이상이 기름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전망을 두고 사업 계획을 짰는데 지금 두바이유가 75달러까지 올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상황은 뭐 미국이 조금 더 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펙의 감산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지금 조금 더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류 할증료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해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많이 쓰는 업종이고요. 여기에서도 비용 가운데 한 20% 정도가 유류비여서 이쪽도 유가가 계속 오르면 결과적으로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네. 수출할 때 선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배 타고 나가기 때문에 예. 기름값이 올라가면 반도체도 판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줄줄이 뭐 영향을 다 미친다고 보는데 당장 이제 6월이니까 휴가철 곧 다가온단 말이죠. 맞아요.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 티켓에 이 유류 상승분이 이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네, 말이죠. 포함될 거예요. 포함될 것 거예요. 같아요? 지금 그 흐름은. 유류 할증료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국제선 2005년, 국내선 2008년부터 도입이 된 건데 여기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사오는 항공유의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다. 그러면 유류 할증료가 붙게 돼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추세로 보자면 유류 할증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이게 발권 당일을 기준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날 말고 비행기 티켓을 산 날. 그러니까 산 날하고 탄 날 사이에 유가의 차이가 있어도 요거는 차액은 보전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유류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